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자 복지 살펴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조 원입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특히 올 한 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실장님. 약자 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네. 부분이 바로 이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약자 복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 아주 사회적 최약자부터 네.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새로운 복지 수요, 예를 들면 취약 청년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자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우선 그 재정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그 복지부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약 그 13.8% 이상 증가해서 저희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예산으로는 표명을 했다고 보이고요. 올해 특히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좀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어르신들 특히 그 기초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기초연금은 인상하고 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특히 장애인, 특히 그 중증 장애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시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한 시간도 예외 없이 1대1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장애인 그 활동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몰라서 한다든지 발굴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이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IT라든지 AI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방식도 하고 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수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데 자기 또 자신의 또 미래도 설계해야 되는 청년분들 주로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사회에 나가지 않고 그 희끼몰이라고 그러는데 은둔해서 살고 있는 이런 고립 은둔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맞춤형 지원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우리 판넬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예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고 특히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또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약자 복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13% 이상 대폭 늘리게 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월 한 매달로 봐서 한 21만 3천 원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5년 정부 5년간 구체적으로 2018년에서 2022년 정도 되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도 그때 5년간 올린 것보다도 더 많이 단 한 예. 해에 더 한 해만 5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네. 높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9만 6천 원이 올랐는데 2024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만 3천 원이 네, 한 해에 음. 올린 것이 이렇게 저희가 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네. 대폭적으로 약자 복지 차원에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약 10만 명 정도가 신규로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그 종합계획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도 좀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한다든지 또 청년층에 대한 그 근로소득을 좀 더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2026년까지 생계급여는 21만 명, 의료급여 같은 건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이런 분들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의료 관련해서 의료급여 부양 네. 의무자라고 하죠. 이 기준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네, 네. 설명해 주시죠. 그 시청자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또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라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본인 부담을 완전히 굉장히 적게 하는 그런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양 의무자라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꾸준히 완화는 해왔지만 여전히 그런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올해가 되겠죠. 24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가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장애 정도가 심한 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그 중증 장애인이 계시면은 그 적용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 안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부양 의무자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동안에는 대중소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세 개로 분류했는데 이 부분을 네 개로 해서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억 2,800만 원이 넘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3억 6,400만 원으로 늘려서 부양 의무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이렇게 혜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올해 약 한 3만 명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까지 하면 한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의료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 소득 보장 제도나 일자리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지만 장애인 부분은 특별히 또 근로능력 상실에 네. 따른 그런 소득 감소를 뭐 보전하는 측면 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출이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 걸 보전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크게 보면 기초급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부가급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한 2만 1,630원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매월 최대적으로 보면은 기초급여가 33만 4천 원 이상 올라가고 또 부가급여가 그동안 8만 원 뭐였는데 9만 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매월 최대 42만 4,810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연금 소득도 늘리는 부분이 있고 또 소득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일자리도 어렵지만 예. 일자리도 어떻게 또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 한 2,000개 정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군구마다 가게 되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을 이제 공공 일자리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 2,000개 이상 확대를 하고요. 또 장애 특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그 직무 이런 것도 더 개발을 더 해서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뭐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통한 어떤 그런 자부심, 뿌듯함도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아우, 자주 그럼요. 갔었는데 그 커피 참 맛있게 네, 먹었는데 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장애인들을 돌봄해야 네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많이 좀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체중증 발달 장애인, 이분들이 전체 장애인의 한 10% 차지합니다. 26만 명 정도 되겠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6월부터는 맞춤형으로 좀 1대1로 돌봄 체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 이런 현장에 한번 찾아뵀는데 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 사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애들을 또 봐야 되고 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할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시범 사업 형태로 그 체중증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전국으로 좀 확대해서 이런 시범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네. 그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이제 좁지만은 모든 이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개인별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다가 또 시설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그 돌봄 서비스도 좀 더 새롭게 신설하고 네.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활동이 어려우니까 신체나 가사 활동이라든지 이동 지원도 해주고 또 방문해서 간호도 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 좀 단가도 좀 올려드리고 대상자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동안에는 그 신청 자격이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그 신청 자격이 그 3에서 7급에 해당하는 상위 보훈 대상자는 그동안에 제외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를 좀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9월부터는 개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24시간 1대1 지원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어르신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하실 것 같은데 기초연금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관심이 많으시겠죠, 네. 어르신들. 예.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재 어르신분들 노후소득 보장 또 생활안정 차원에서 소득 전체 소득의 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기 위한 선정 70%를 선정한 기준액을 저희가 약 작년에 대비해서 한 11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르신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로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상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고급 자동차 기준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3,000cc 이상 배기량이 넘는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 넘는 고급 자동차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배기량은 3,000cc지만 처음에 살 때는 좀 비쌌지만은 이게 가격 차량 가액은 이게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 배기량 cc는 뭐 감가상각할 수도 없고 계속 고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되게 돼서 이번에 그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저희가 한 약 전년 대비 36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르신들의 기초연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고독사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고독사를 또 발굴하는 데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사회 관계망 약화로 인해서 고독사 위험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독사가 지금 그 최근 5년 이런 통계를 보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가 추세에 있고요. 고독사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이렇게 단절된 채 그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뭐 자살이라든지 병사 네. 뭐 이런 거로 해서 임종을 맞고 그 시신이 빨리 이렇게 발견이 안 되고 일정한 시간이 쭉 흐른 뒤에 사후에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죽음을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9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 7월부터는 좀 전국으로 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군을 정해서 발굴을 좀 확대하고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안보 확인이라든지 또 그 고독사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이런 예방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좀 주목할 거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별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저희가 현재도 한 44종이라고 있습니다. 위기 정보가 예를 들면 전기료를 못 체납한다든지 수도료를 못 낸다든지 그런 위기 정보 44종에다가 추가로 이런 이용군 선별 시스템에서 개발한 그 위험 정보를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좀 IT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거를 올해 좀 정부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장님과 저소득층 또 어르신, 장애인들 또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 약자 복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약자 복지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책실의 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